네, 계속해서 경제인사이트 이어가겠습니다. 한화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시간으로 어제 새벽 끝난 FOMC 이후에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 시장들을 보면 재밌는 것 같아요. 아무리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는 연내 없다 해도 그 말은 안 믿고 디스인플레이션이란 말만 아주 귀에 썩 들어오듯이 반응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어제 그러니까 성명서, 그러니까 어제 밤에 저도 이제 그 같은 시간에 리얼타임으로 다 봤는데요. 성명서가 나왔을 때만 해도 시장의 반응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렇죠. 워낙 기대를 이제 이번에 한번 시장이 너무 앞서간다고 한번 꾸짖고 때릴 거라고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성명서도 그 정도의 수준으로 좀 나왔습니다. 중립적으로. 근데 사실 이제 굳이 문제란 표현보다는 시장이 그러니까 소위 환호하게 만들었던 거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이었고요. 그 코멘트 안에서 말은 상당히 중립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긍정과 부정을 동시에 얘기했지만 뉘앙스 측면에서는 충분히 시장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러니까 듣고 싶은 내용들을 많이 얘기해 준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이 좀 더 환호하는 쪽으로 이제 우려했던 것이 정반대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해소가 되면서 일정 부분 주가가 상당히 좀 과잉 반응, 굳이 표현하면 그런 식으로 좀 폭발적으로 반응한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시장이 밑도 끝도 없이 그러는 건 아니죠. 파월 의장 발언 중에 디스인플레이션이라는 얘기를 15번이나 했다. 이런 거는 상당히 예전하고 달라진 모습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파월 의장이 약간 딜레마도 있는 것 같아요. 시장에 경고를 보내면서 괜찮다. 이런 얘기를 같이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그러니까 공식적인 코멘트는 이거였죠. 그러니까 이번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를 선언하는 것을 쉽게 하진 않겠다. 네. 아주 조심스럽게 하겠다라는 코멘트를 대전제로 깔았지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이후에 나왔던 내용들은 엄청난 자신감, 이런 표현이죠. 자신감 뿜뿜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코멘트들이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이대로 가면은 그러니까 우리의 그러니까 소위 이제까지 연준이 상당히 시장에 뒤처져서 인플레이 뒤처져서 정책이 늦었다는 그러한 꾸지름, 시장의 그러한 공격 이런 걸 많이 받았었는데 자 봐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더니 드디어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되기 시작하지 않았느냐. 그걸 어찌 보면 좀 칭찬받고 싶어 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이제 또 두 번째로는 실제로 이러다 보면서 이러다 보면 또 침체 가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도 있었는데 그렇진 않고 이 좀 노동시장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주 급격한 그런 실업률 급등 같은 거 없이도 경제 성장도 일정 부분 이뤄내는 상당히 좀 소위 말하는 연착륙 그 시나리오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라는 그런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측면에서 이제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 돌이켜 보면은 재작년에 이제 뭐 인플레는 일시적이다 했던 그 어떻게 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망언에 가까운 얘기였죠 결과적으로. 그러고 나서 1년 반 동안 이렇게 하는 행보를 보면 이제는 좀 이제 그 흑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거 아닌가 싶은데요.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연준의 기준금리 상단이 지금 뭐 점도표상으로는 5.1% 중위값이 돼 있는데 그동안 언폴로 왔던 5%대로 안 갈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 가능성에 사실 시장을 배팅을 하고 있고 어제 그 기자 간담회에서 파월이 묘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작년 12월에 했었던 전도표 수준 5% 초반대, 그러니까 5%가 넘어가는 그러한 이제 금리 정점을 얘기를 여전히 유지하면서도 만일 데이터가 생각보다는 이제 잘 잡혀서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거기에 맞춘 이제 데이터, 그러니까 소위 정책 수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를 같이 꺼냈거든요. 이제 양쪽을 다 했는데 상당히 중립적으로 들리지만 사실은 시장에서는 이제 소위 후반에 이제 초점, 그러면 인플레이션은 이대로 안정화되면서 거기에 맞춰서 결국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결국은 5%를 넘어서서 오래 가는 것이 없을 수도 있겠다라는 데 배팅을 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는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흑역사로 대표적으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은 연준이 잘 기억하시겠지만 재작년 하반기에는 일시적이다. 인플레이션 일시적이다라고 했지만 아니었습니다.
또 작년 상반기에는 또 시장이 또 소위 이제 경기 침체가 온다라고 또 설레발을 엄청나게 또 쳤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또 이제 연착륙으로 또 이제 다들 또 몰려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사실은 항상 그렇게 하면 경제는 거기에 대한 소위 정반 합의 논리에 의해서 반대적인 그러한 이제 반작용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감안한다면 지금 실질적인 분위기가 어제 나왔던 FOMC에서 했던 그런 승리 분위기가 그대로 이후로도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조금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발언도 참 이례적인 것 같아요. 보통 그 연준 의장이 이렇게 단언하지 않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채권 시장 위기는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이례적이고 그러자마자 또 기다렸다는 듯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이 채권 투자의 최대 적기다. 10년 만에 가장 큰 찬스다. 이런 진단을 내놨는데 이거 동의하십니까? 일단 그러니까 절반은 동의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절반은 아직 걱정이 많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의한다는 부분은 뭐냐면 파월이 의도하는 대로 일단 현재 시장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잘 잡혀 나가고 그렇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채권 금리의 변동성이 줄어들 수 있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연착륙 또 내지는 하향 안정화 이렇게 둔화되면은 장기 금리가 좀 서서히 안정화되면은 결국은 현재 높아진 이제 시장 금리, 소위 이자율 플러스 잘 들고 가면 시장 금리가 쭉 내려가면 채권 가격은 올라가겠죠. 그렇죠. 그럼 장기 채권에서 캐피탈 게인이라고 하죠. 가격이 올라가는 데서도 두 가지에서 이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골드만삭스가 그 역대급의 그런 기회가 온 거다 얘기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거기에는 약간의 앞뒤가 서로 모순되는 논리가 있습니다. 사실은 무슨 말이냐면 시장이 생각보다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고 좋다 그러면은 지금 소위 장단기 금리차, 단기 금리가 높고 장기 금리가 그보다 낮은, 그래서 지금 사실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2년물이 10년물보다 훨씬 더 낮은, 2년물이 더 높은 이런 상황이 어찌 말하면 침체를 알리고 있는 건데, 아까 말한 대로 향후 이제 상황이 좋아진다면은 거꾸로 장단기 금리차가 해소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단기는 내려오고 장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럼 캐피탈 게인을 얻을 수 있는 여지는 줄어들 겁니다. 사실은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전제와 실제로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 그 상황에 맞춰서 해석이 각각 달리 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위험 요인이 있고요. 두 가지의 사실은 블랙스완도 좀 잠재해 있습니다. 이제 블랙스완이라는 거는 예상치 못한 그런 리스크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난항을 지금 겪을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아지거든요. 예로 이제 2011년도 그때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S&P가 미국의 신용등급, 국가 신용등급을 낮추면서 채권 금리는 급등을 하고 주가는 급락을 하는 그러한 시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항상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이 기대하는 거와 정반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첫 번째 위험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일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지금 금리 상한제 YCC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번에 이제 구로다 총재가 4월 달에 그만두면서 좀 그만둘 수 있는, 이제는 소위 통화 정책을 정상화하는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이게 무슨 일을 일으키냐면 이쪽이 나비효과지만 일본 투자자들이 너무 낮은 자국의 일본 내의 금리를 탈피하기 위해서 전 세계 해외 자산들을 갖고 있거든요. 2.4조 달러를 갖고 있는데 그중에 절반이 미국 국채로 알려져 있습니다. 1.2조 달러를 다 일본 투자자가 갖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상한제를 철폐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일본 통화는 강해지고 일본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굳이 그 해외에 갖고 있는 것들을 갖고 오면 일본 예나라 다시 바꿔보면은 매력이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일본 국채를 팔고 그 돈을 자국 내로 갖고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얘기는 미국 국채의 매도 압력이 커지고 미국 금리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현상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블랙스완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가 기대하는 것은 상당히 너무 좀 낙관적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 월가가 아주 낙관론이
지배하듯이 아주 팽배한 그런 상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경계론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1월 랠리는 언제든지 돌변해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거나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를 잠시 늦추다가 지표에 따라 다시 인상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고요. 아까 모두로 돌아와서 사실은 연준에서 얘기한 거는 우리는 데이터 디펜던트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예. 결국은 우리가 앞으로 나올 숫자들을 보고 경제 지표들을 보고 거기에 맞춰서 우리는 정책을 변경하겠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 말도 생각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동시에 혼란스럽게 나오거든요. 그렇죠. 엇갈린 데이터가 나왔을 때 어떻게 판단하는지. 맞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게 이제 그러니까 불과 지난주에 나왔던 이번 주에 나왔던 데이터인데 한 동일 시점에 세 가지 데이터 동시에 나옵니다. 첫 번째로 이번 주에 나왔던 게 일자리 공백. 예. 일자리가 다시 늘고 있습니다. 이거는 경기 화랑 신호죠. 그렇죠. 예, 이게 이런 게 나오고 그 다음 날 나왔던 게 ADP 민간 고용은 둔화가 됐습니다. 또 그럼 이건 또 이제 경기 둔화 또 시그널입니다. 근데 ISM 제조업 신호는 완전히 수축 국면에 들어가서 제조업 침체를 또 나타내는 이게 불과 일주일 사이에 동시에 세 가지 데이터가 다 나왔거든요. 헷갈립니다. 예, 그럼 결국 어떤 데이터를 쫓아갈 거냐 이슈인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연준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확한 답이 없거든요. 그럼 잘못하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뭘 쫓아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포트폴리오가 정반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현재 시점에서는 데이터 디펜던트하다는 것도 상당히 뭐 명쾌한 그러한 해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좀 그 해석을 할 때 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고요. 연준이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주식과 채권 시장이 상당히 화랑을 겪다 보면은 뭐가 문제가 되면 투자자들의 마음이 좀 해이해집니다. 이제 그렇죠. 다시 너그러지다 보면 다시 소비도 늘 수 있고 이거는 다시 소위 인플레이션을 밀어 올리는 그러한 또 역작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현재 쉽게 인플레이션은 다 잡혔고 또 연준이 긴축 모드를 끝낼 것 같으니까 모든 이제 다시 위험 자산이 다시 우상향으로 무조건 갈 거야라고 지금 단기적으로 너무 확신하기에는 좀 이른 시점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파월 의장이 그런 얘기도 했어요. 다음번 FOMC까지 두 번의 CPI를 볼 수 있고 두 번의 노동 지표를 볼 수 있다. 이 얘기를 했다는 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데이터를 보고서 판단하겠다라는 그런 쪽의 무게라고 봐야겠네요. 네네. 자, 관건은 역시 이제 미국의 경기일 것 같은데요. 그 약한 경기 침체, 이른바 연착륙이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중론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IMF도 그렇게 또 맞습니다. 성장률 전망치 올리고 다른 지표들도 약한 경기 침체를 뒷받침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건 어떻게 보느냐 이슈고,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연착륙은 모든 사람들의 바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상당히 모든 것이 과열이 됐다가 이것을 그러니까 크게 고통 없이 그러니까 바람을 빼는 거 이게 이제 연착륙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과거의 경험은 사실은 이런 시점에서 이후에 있던 거는 연착륙을 기대는 했으나 그래서 초기에 나타난 데이터들은 연착륙들을 가리킵니다. 예. 하지만 그것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경착륙으로 이루어졌던 경험이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걱정이고요. 이번만은 다를 것이냐.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증시 격언에서 제일 비싼 그런 표현 단어가 이번만은 다르다라는 표현이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베팅을 하는 것은 좀 위험할 수 있다 보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모든 지표들은 적어도 미국은 하반기로 갈수록 침체 가능성이 높다. 지금은 좀 지연된 데이터가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 때 과잉으로 좀 너무 과격하게 재정 집행을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초과 저축 예. 이것이 지금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2조 달러 쌓여 있다가 지금 이제 절반 정도 줄어 있고 이것이 완전히 소모진되는데 한 3, 4분기 정도까지 이제 도달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그 이후에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거냐 급락을 할 거냐 이제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경우는 항상 이렇게 되면 급락 케이스 같이 오고 그 시점에서 두 번째로는 건설 경기가 상당히 이제 미국이 위축을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이 시차를 두고 일자리 감소, 실업률 급등으로 이제 연결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놓고 본다면 하반기 연말로 갈수록 미국의 경치 침체 가능성 또 그 깊이는 알 수 없으나 그것은 이제 상당히 좀 그 기본 시나리오에 상정해 놓고 쳐다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이 경기 지표라는 게
사실 상당 부분 후행성을 갖고 있지 맞습니다. 않습니까? 네. 우리가 동행지표 또는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거를 같이 보면 좋은데 이거 지표들이 나오는 시기가 다 다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어떤 경기인지 판단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 한국은행도 23일 금통위가 이제 주목이 되는데요. 뭐 이창용 총재는 최근 발언에서 연준 결정을 지켜봐야겠다 했는데 연준은 베이비 스텝 밟고 이제 긴축 지속 의지를 밝히긴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한국은행? 이게 이제 제가 작년부터 저라면은 그 자리 있고 싶지 않을 것 같다. 네. 예, 극한 직업 뭐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 입장에서는 한국이 좀 끼어 있는 지금 형국인 것 그렇죠. 같고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한미 이제 금리차 역전이 상당히 많이 진행이 돼 버렸어요. 미국은 거의 황새 걸음으로 가는데 우리는 이제 뱁새 걸음으로 쫓아가다 보니까 지금 미국의 지금 그 소위 그 기준금리가 이제 상단이 이제 4.75까지 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하고의 차이가 지금 1.25%, 125bp, 그럼 역대급으로 지금 벌어져 있거든요. 그렇죠. 최고치가 150bp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다음번 특별한 경우 아니면 3월 달에도 베이비 스텝이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고 우리나라가 이제 유지가 되면 그 격차가 더 벌어져서 연준 저기 하는 입장에서는 일단은 쫓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아무런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내의 지금 경기 상황이 녹록치 않다라는 거죠. 예. 국내의 지금 그 생산 활동 지표들이 다 지금 침체를 가리키고 있고요. 무역 적자는 지금 12개월째, 그리고 그 폭은 1월 달에 더 사상 최대로 지금 급격하게 벌어져 있는 상태이지 반대로 않습니까? 또 물가는 더 오르고 있어요. 그 지금 밀어놨던 이제 물가가 지금 올해 또 공공요금 중심으로 해요. 예, 급격하게 올리기 때문에 또 물가 부담은 이제 커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하는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어느 쪽에 맞출까에 대한 고민이 되게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이번 3월 달은 한 번은 아마 지켜보고 넘어갈 것 같은데요. 일단은 아마 지금 그 금리는 동결로 일단은 나올 가능성이 좀 1차적으로는 많다 보지만 물가가 올라가는 속도를 판단하면서 아마도 후행적으로 한 번 더는 쫓아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튼 뭐 한국은행 고민 극한 직업이라는 표현이 재밌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증시도 역시나 뭔가 무드는 좀 형성된 것 같습니다. 뉴욕 증시 못지않게. 근데 1월에 폭풍 매수했던 외국인들이 과연 매수세가 이어질지 2월에도 2월 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뭐 사실 1월 달이 워낙 강한 랠리를 전 세계적으로 보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2월 달에도 내내 이어졌으면 좋겠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주가라는 게 그렇게 가는 법이 없죠. 맞습니다. 항상 그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그 이후에는 이제 쉬어가는 것들이 나타날 것 같고요. 사실은 지금 이미 이제 어제 아까 나스닥 선물 지수도 나오던데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대장주들인 지금 그 애플 그다음에 그러니까 알파벳 이제 구글의 이제 모회사 이 두 회사의 지금 4분기 실적이 미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4분기 실적이 지금 주거니 받거니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미국에서 지금까지 발표된 것들은 2020년 코로나 위기 이후에 분기로 보면 제일 낮은 소위 이제 실적이 서프라이즈가 제일 낮은 수준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거든요. 확실히 미국의 이익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작년부터 먼저 둔화되고 그렇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은 소위 연준의 그런 스탠스, 인플레이션 정점에 대한 기대 이런 것들 때문에 일종의 약간 유동성 랠리 같은 걸 보였다면 이후부터는 이제 실적 장세로 보여야 될 텐데 실적이 이제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체크한다 본다면 지금부터는 당분간은 적어도 숨고르기 또 내지는 이제는 이제 모든 것을 호재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일부는 악재에 반응할 그런 시기로 지금 접어들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1월 달에 워낙 뜨거웠기 때문에 2월 달은 좀 약간 식혀가는 그런 장세가 예상되는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예, 이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아마 이제 1월 달에 이제 뒤늦게 특히 이제 마지막에 뒤늦게 기다리다가 쫓아가는 케이스들이 있는데 지금은 적어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여기서 계속 우상향의 시장 장세가 나오기는 어렵고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투자 심리 지표도 상당히 최고점 논란을 신호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CNN에서 하는 이제 공포 그다음에 그 탐욕 지수를 보면은 미국의 소위 S&P 500의 변곡점을 냈었던 수준을 넘어서는 탐욕스러운 이제 구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차트가 나오네요. 예, 보시면 지수. 이게 이제 가장 어제 저녁까지 해서 가장 높은 지수가 보면은 최고점 위로 올라가면 탐욕이거든요. 그럼 모든 사람들이 탐욕스럽게 달려든다면 더 이상 누군가 따라 사주지면
못 올라간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살 만큼 샀다라고 본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아래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따라가시기보다는 앞으로의 그러한 변화 사항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서서히 조금은 이제 신중한 자세로 접근하는 것이 2월 달을 대하는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증권시장을 보면 진짜 정반합이 맞는 것 같습니다. 쫙 올라가다가 또 거꾸로 반대작용이 나오고 또 빠지다 보면 다시 또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은데 일단 2월 달은 조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듣겠습니다. 자, 하나자산운용 송재경 본부장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